이제 본격적으로 요 내용들 공부 시작해야죠. 2단계 플레이 스타트. 오늘의 주제는 다국적 기업과 공간 변화입니다. 1번 경제활동의 세계화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 경제활동의 세계화는 정말 쉬운 말이야. 뭐냐면 너희 사회 1 할 때 경제활동 배웠었잖아. 다 까먹었죠. 경제활동이 뭐야?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뭐 하는 활동? 생산하거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활동을 경제활동이라고 얘기했어. 그치? 그러면 경제활동의 세계화라는 건 무슨 말이겠어? 생산과 분배와 소비가 어느 한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세계를 무대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 생산도 소비도 분배도 이루어지는 게 바로 경제활동의 세계화야. 어려운 말 아니잖아. 그치? 자, 좀 더 정확한 의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 경제활동의 세계화, 도대체 왜 생산, 소비, 분배 등이 세계를 무대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느냐? 왜 그렇겠어? 우리가 수도 없이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거야. 오늘날은 무슨 사회야? 정보통신 사회야. 즉, 교통도 엄청나게 발달했고 통신도 엄청나게 발달을 한 거지. 교통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하다 보니까 국가 간에 교류하기가 굉장히 쉬워졌는데 단순히 교류라고 해가지고 무슨 여행만 다니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경제적인 것들도 활발하게 교류를 한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본도 활발하게 국가를 넘나들어서 교류가 이루어지고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국경을 넘나들어서 교류가 이루어지고 각각의 나라에서 만든 상품도 국경을 넘나들어서 교류가 이루어지고 서비스라고 하는 것도 이동을 활발하게 한다. 정리하자면 교통과 통신이 워낙 발달해서 자본, 기술, 상품, 서비스가 국경을 넘어서 이동을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활동의 세계화라고 하는 건 전 세계가 거대한 하나의 시장이나 마찬가지의 상황이 되는 거. 요 한마디로 우리는 경제활동의 세계화를 설명할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점점점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 세계적으로 경제가 교류하는 것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등장한 기구가 있어요. 그 기구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들? 세계무역기구입니다. WTO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죠. 이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한 게 언제냐면은 1995년이야. 과거에는요,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경제 교류, 뭐 쉽게 말해서 무역이라는 게 있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일부의 무역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무역에 있어서 질서를 수립한다던가 각 국가 간의 무역을 관리한다던가 이런 기구의 필요성이 사실상 별로 없었던 거야. 근데 시간이 점점점 가면서 국가 간의 무역이 굉장히 많아지고 국내 경제보다 수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뭔가 국가들이 모두 다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가입을 해서 무역에 있어서의 질서를 지키고 원칙을 지키고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뭔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구를 하나 탄생시킨 거예요. 그게 세계무역기구고 이 세계무역기구가 만들어질 당시부터 우리나라는 회원국으로 가입을 했어. 그 이후에 점점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2014년, 그러니까 몇 년 전이죠. 201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이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가가 160개국으로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160개국을 넘어섰고, 자, 그렇다면 너희들이 많이 헷갈리는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소위 말해서 FTA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계무역기구는 기구야, 얘들아. 활발한 세계의 자유무역과 그 다음에 무역의 질서와 룰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들이 가입하는 거야. 기구가 이렇게 있고 얘도 A, B, C, D 가입해서 가입된 국가들끼리 전부 다 질서를 지키고 무역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 이게 세계무역기구라면 자유무역협정은요. 여러 개의 나라가 가입하는 기구가 아니라 2개 국가 사이에서 맺어지는 약속 같은 거예요. 자, 너랑 나랑 맺자. 뭐를? 자유무역협정을. 또 얘가 너랑 나랑 다른 색깔이지? 맺자. 자유무역협정을. 너랑 나랑 자유무역협정을 맺자. 이렇게 2개 국가 사이에서 자, 우리 이제부터 무역을 할 때 규제 같은 거 좀 없애고 수출 수입 활발하게 하고 약속 지킬 거지? 악수. 이게 자유무역협정인 거야.
알겠지? 아하, 세계무역기구는 기구 안에 각각의 국가들, 수많은 국가들이 가입을 해서 자유무역을 위해 노력하는 거고,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하는 건 얘랑 얘 사이에서 우리 둘이 무역을 할 때 자유무역을 하도록 하자, 관세 같은 거 철폐하고, 이렇게 해서 둘 사이에 맺는 협정이 자유무역협정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국가 간의 무역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무역에 있어서의 장벽을 없애고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다라고 하는 거. 이건 세계무역기구나 자유무역협정의 공통점이라는 거지. 자유무역. 이게 핵심 단어야. 무슨 뜻인지 알겠지? 자, 이러한 이제 변화들로 인해서 어쨌든 경제활동이 점점 세계화된다. 자, 그렇다면 이제 2번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워낙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돼가지고 상품과 서비스와 자본과 기술이 교류가 활발해졌잖아.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서 점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더 거대해지기 시작한 기업을 우리는 다국적 기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오늘의 핵심은 다국적 기업입니다. 다국적 기업의 성장과 생산 공간 변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어려운 내용 아니야. 다국적 기업이라는 게 무엇이냐? 다국적, 다양한 국적을 가진, 쉽게 말해서 여러 나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을 다국적 기업이라 그래. 자, 문장 그대로 풀이를 하자면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는 건 최소한 2개 이상의 국가에, 최소한 2개 이상의 국가에 A 국가에는 공장이 있고 B 국가에 연구소가 있고 또 다른 데 판매지사가 있고 이런 식으로 2개 이상의 국가에 공장, 연구소, 판매지사 등이 각각 나뉘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어디서 전 세계를 무대로 해가지고 자신들의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 이런 기업을 다국적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굉장히 쉬울 거예요. 전 세계를 무대로 자동차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벤츠사, 전 세계 누구나 굉장히 즐겨 마시는 코카콜라,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전 세계, 물론 아이폰을 따라잡지는 못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는 삼성 휴대폰, LG 휴대폰. 삼성과 LG라는 회사도 다국적 기업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다가 엄청난 청바지를 팔고 있는 리바이스라는 회사, 그 다음에 애플사, 이런 회사들이 다 뭐야? 다국적 기업이라는 거야. 생각해봐. 요 조건 다 갖추고 있잖아. 2개 이상의 국가의 공장, 연구소 등이 나뉘어져 있고 전 세계에서 생산과 판매를 하고 있어요. 다국적 기업 뭔지 알겠지? 자, 그렇다면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거. 경제활동이 세계화가 되어가면 갈수록,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다국적 기업들의 숫자, 그 다국적 기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커질까 작아질까? 너무 뻔한 답이잖아. 그치? 다국적 기업의 숫자도,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도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게 오늘날 경제의 특징이에요. 자,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애플사가, 그 다음에 또 코카콜라가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시작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오늘날 새롭게 등장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어떻게 작은 기업에서 그렇게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 성장 과정을 선생님이랑 1, 2, 3, 4 단계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외울 필요가 절대 없고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거야. 여러분이 하나 기업을, 공장 하나 차려가지고 성공해서 다국적 기업의 CEO가 됐다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이 굉장히 패션 감각이 좋고 옷을 자기가 재봉틀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잘하고 옷을 입는 것도 잘했어. 그래가지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내가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직장에 들어가는 건 좀 전망이 어두운 것 같아. 내가 차라리 그러면 이쪽으로 소질이 있으니까 옷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가지고 조금씩 본인이 이제 재봉틀로 하니까 많이는 못 찍어낼 거 아니야. 그래서 본인이 옷을 이렇게 좀 원단 선생님 이쪽으로 취미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틀을 본을 떠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옷을 이제 소규모로 만들어서 그냥 이쪽에는 책상 놓고 컴퓨터로 주문받고 이쪽에서는 재봉틀 놓고 미싱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옷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국내에서만 시작했겠지, 그지? 그러면 무슨 기업이라고 말할 것도 없고 사실은 작은 장사잖아요. 여기가 내가 일하는 쪽이니까 여기가 본사, 그 다음에 이쪽은 내가 옷을 만드니까 생산 공장, 그냥 다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잖아. 내가 사장이면서 내가 공장의 직원이면서 내가 영업부장인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소규모로 시작하는 거야. 단일 공장 체제입니다.
뭐 본사라고 따로 있을 것도 없고 공장이라고 따로 있을 것도 없고 그냥 물건 만드는 데가 공장이고 옆에 책상 있으면 본사고 하나로 통합되어 있게 시작된다라는 거지. 이게 첫 번째 단일 공장 체제야. 자, 그런데 내가 SNS를 통해서 그다음에 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이렇게 옷을 소규모로 팔기 시작했는데 점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옷에 좀 감각이 있다는 사람들이 블로거들이 내 옷이 좋다고 칭찬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주문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장난이 아닌 거야. 더 이상 내가 혼자 미싱질을 해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게 된 거죠. 자, 그래가지고 내가 사업을 확장시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당장에 내가 사업을 확장시키면서 나는 해외로 진출해야 되겠어. 해외에 공장을 차리진 않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내가 지금 서울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울은 너무 땅값이 비싸. 그래가지고 서울에다가 어떤 공장을 차려가지고 옷을 만들기는 사실상 아직까지는 자본금이 부족해서 불가능해. 자, 그렇다면 사무실은 일단 뭐 주문도 받고 그다음에 뭐 바이어들도 만나고 해야 되니까 사무실은 서울에다 두되 옷을 만들어내는 공장은 조금 땅값이 싼 어디에다 가는 거야?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거야. 그래서 공장을 따로 만들어서 대규모로 옷을 찍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2단계입니다. 2단계는 뭐다? 공장을 지방에다가 건설을 한다. 즉 생산 기능을 분리해내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이후에도 나의 사업은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어요. 막 국내에서 백화점에 나의 메이커가 입점을 하기 시작하고 뭐 주문이 더 늘어난 것은 뭐 말로 다 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해서 커지기 시작했어. 아, 생각이 들었어. 나의 패션 감각을 해외에서도 한번 뽐내보고 싶다. 왠지 외국에 진출해서도 승산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지.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해외에 진출하는 건 얘들아 국내에서 사업을 늘리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도전이잖아. 해외에 막 무작정 공장을 차려가지고 내가 옷을 만들었는데 안 팔려버리면 진짜 나는 폭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공장을 차리기 이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이냐면 국내에서 만든 걸 외국에다가 판매 지점을 만들어서 그냥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한번 해외의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는 게 세 번째 단계인 거야. 해외 진출할 때는. 자, 세 번째 단계 어떻게 간다? 해외로 가긴 가는데 해외 공장을 차리는 게 아니라 무엇이다? 국내에서 만든 것을 해외로 보내서 판매만 전담하는 판매 지점을 개설해 보는 게 세 번째 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판매가 잘 안 되면 해외 사업 접는 거고 그럼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 못하는 거고 해외에다가 판매 지점을 개설했는데 내 옷이 핫해. 막 미국에서도 좋아하고 일본에서도 좋아하고 막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인기가 많은 그 나라에다가 뭘 만드는 거야? 해당 국가 해외에다가 생산 공장을 건설해서 그 나라에서 직접 생산을 해서 그 나라로 판매를 하는 게 바로 네 번째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외울 필요 없어. 본인이 사업한다 생각하고 한번 신중하게 판단을 해보면 이렇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가 자연스럽게 될 거야. 오케이? 이게 다국적 기업의 성장 과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뭘 보느냐? 방금 우리가 처음에 다국적 기업의 의미를 할 때 다국적 기업은 본사, 판매지점, 연구소, 생산공장 등이 최소 2개 이상의 국가에 나뉘어져 있다 그랬는데 자, 과연 각각의 기능을 가진 기구들마다 공간적으로 어디에 가서 입지를 하는 것이 좋은지 다국적 기업의 공간적 분업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본사와 연구소, 얘네 둘은 특징이 좀 비슷해. 그래서 묶어서 볼 거야. 자, 본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사는요, 한 다국적 기업의 브레인이야. 일단 뭐 CEO, 사장님, 부사장님, 본사에서 다 일하잖아요. 중요한 어떤 회사의 높은 사람들의 회의도 다 본사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치? 본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회사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빠르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곳이어야 돼. 그 다음에 회사가 확장돼가는 과정에서는 이제 투자도 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본을 확보를 해가지고 계속 기업을 성장시켜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본사는 자본을 확보하기에 유리한 곳이어야만 해. 본사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들이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요하냐? 연구소는 그 회사의 정말 핵심이야. 무슨 핵심이냐면 새로운 제품 계속 개발해야 되잖아. 우리 회사가 지금 이 핸드폰을 팔아서 지금 대박을 치고 있는데 이 핸드폰이 이제 얼마 지나면 또 경쟁 회사에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잖아. 그럼 우리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해야 돼. 이게 연구소.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게 연구소잖아요. 그러면 연구소가 들어설 때는 여기에 좀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주는 교육시설들이 주변에 좀 많으냐. 이걸 보는 이유는
똑똑한 애들 공부하는 교육시설이 있어야 거기서 이제 인재들을 영입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전문적인 고급 기술을 가진 인력들을 확보하기는 유리한 곳이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겠죠. 자, 그럼 종합해봐. 교육시설이 많아. 전문 고급 기술 인력들도 충분해. 정보를 수집하기도 굉장히 유리해. 자본을 확보하기도 유리해. 이런 조건을 좀 잘 갖추고 있는 지역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선진국이냐 개발도상국이냐? 아무래도 선진국일 확률이 크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야? 본사와 연구소는 주로 선진국에 들어서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다국적 기업들, 뭐 애플사도 그렇고, 뭐 코카콜라도 그렇고, 나이키도 그렇고, 본사는 보면은 거의 다 99%가 선진국에 입지해 있다라는 거. 연구소와 본사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생산 공장은 어떤가? 입지 조건의 차이 보겠습니다. 생산 공장은 달라. 어차피 신제품 개발 연구소에서 다 이루어져. 중요한 결정 본사에서 다 이루어져. 여기서는 내려온 가이드라인대로 제품을 찍어만 내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서 생산 공장은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잖아. 근데 그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 고급 기술 인력이 아니라 어떤 지시받은 대로 제품을 계속 찍어낼 수 있는 노동력이 필요하거든. 공장은 규모가 되게 크잖아. 그렇기 때문에 공장이 들어설 땐 거기가 땅값이 싸냐 비싸냐, 땅값 유식하게 지가. 노동자들의 월급 수준은 높으냐 낮으냐, 아무래도 좀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저렴한 곳을 찾겠죠. 왜냐하면 땅값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이라고 하는 게 다 생산비에 들어가거든. 생산비를 최대한 낮춰야 제품을 싸게 판매해서 이익을 많이 남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 공장은 지가와 임금이 저렴한 곳을 선호하는데 아무래도 선진국보다는 어디가 저렴해? 개발도상국이 저렴하죠. 자, 결론. 생산 공장은 주로 개발도상국에 입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막 유명한 외국의 메이커 뭐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라든지 막 신나가지고 신발 샀는데 껍데기 까보면 그 안에 뭐라고 써있어?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있잖아요. 본사는 선진국에 있지만 그 신발 찍어내는 건 중국이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산 공장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개발도상국에 주로 입지하는구나. 근데 주로 입지한다는 거지 100% 개발도상국에만 있는 건 아니야. 생산 공장은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수요가 많은 국가에 입지한다. 수요가 많은 국가라는 건 우리 회사가 만들어서 파는 상품을 A라는 국가가 굉장히 좋아해. A 국가에서 인기가 되게 많다? 근데 A 국가는 개발도상국이 아니야. 선진국이야. 근데 우리 제품이 A 국가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고 잘 팔려. 그럴 경우에는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이 A 국가 안에다가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말을 너희들이 진짜 질문 많이 하는데 어려운 말 아니야. 기업이 속한 국가 밖의 경제블록으로 진출한다. 어려운 말 아니고 딱 선생님 쉽게 설명해 줄게. 자, A라는 나라가 있어. A 국가. 이 A 국가에 자동차를 만들어서 파는 S라는 회사가 있어. 예를 드는 거야. 자동차를 만들어 파는 회사야. 원래 A 국가에서 출발한 회사인데 이 A 국가에 있는 자동차를 만들어 파는 S 회사가 B 국가에다가 너무너무 자신들의 자동차를 좀 팔고 싶은 거라. 자, 팔고 싶은데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가 있냐면 B 국가는 자기 나라에서 생산된 자동차 이외에 외국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수입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규제가 까다로워요. 뭐 이렇게 물건을 들여올 때 통관 절차도 까다롭고 외국에서 자동차를 이제 수입할 때 관세, 세금도 엄청 많이 부과하고 하여튼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거야. 그러면 S회사가 B국가에다가 자동차를 팔기가 참 힘들다라는 거지. 이걸 극복하고 B국가에서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 S회사가 자신들의 자동차를 만들어 생산하는 공장을 어디다가 만든다라는 거야. B국가 안에다가 만든다라는 거지. S회사의 생산 공장을 만든다라는 거.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원래 이 기업이 속한 국가는 A국가인데 이 A국가를 벗어나서 바깥에 있는 B국가의 영역 안으로 진출한다. 그 말이야. 오케이? 자, 요렇게 생산 공장의 입지 조건 정리해 봤습니다.